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또 연기됐습니다. 국토부가 요구한 안전검증을 거치려면 최소 2개월 후에나 개통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이미 한 차례 도시철도 개통 지연을 겪었던 지역민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개통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또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해 개통이 연기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안전입니다. 국토부가 도시철도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안전 검증을 김포시에 요구하면서 개통은 최소 2달 이후로 멀어졌습니다. 최소 한 달 정도의 꼼꼼한 검증이 실시될 것이고요. 이 검증 결과를 다시 국토부에 제출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또 20일에서 한 달간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달 후에 도시철도가 개통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시장으로서 드리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개통 지연 소식을 접한 지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며 사과 입장문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파업을 예고하며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도시철도 노조 역시 개통 지연 사태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고 그래서 내용도 모르고 왔는데 좀 연기되는 것 같아서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저희가 1년 넘게 개통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토부 승인이 안 나서 연기되다 보니까 좀 직원들도 좀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분노한 건 시민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개통 지연 소식을 듣게 된 시민들은 책임자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감사나 관련자 처벌 같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청원은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책임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번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거를 약속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선출에 대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전원 사퇴를 원합니다. 선출직 직원들 다. 그리고 김포시청 도시철도과나 거기에 관련된 이런 관련 관리 감독 부서 포함해가지고 감사 청구를 원하고. 그동안 크고 작은 산을 넘으며 7월 개통만을 남겨놓고 있던 김포 도시철도. 이번엔 안전이라는 장벽 앞에 또다시 멈춰서면서 시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도 들끓고 있습니다. 김포포럼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김포 도시철도 개통 연기에 대해 김포시의 철저한 검증조사와 더불어 전문가로 구성된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무책임한 행정을 막기 위해 도시철도 관련자들의 문책과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포정치개혁 시민연대에서도 논평을 통해 김포 도시철도 지연 사태의 원인이 탁상 행정에서 비롯됐다며 행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한 개통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개통 지연 시민 설명회는 전날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김포 도시철도 지연 사태를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질책은 계속됐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국토부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만나는 거, 또 오늘 여러 철도 관계자들이 김포를 방문해서 이 철도와 관련된 원인 분석을 하는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못했는데 내일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어느 한 코너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지연 사태를 만든 차량 떨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도시철도의 속도를 줄이는 안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문가들이 좀 속도를 낮추면 승차감 지수나 또 안전성에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검증 기간 동안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개통 시점에 맞추려던 버스 노선 개편은 당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울 개화역과 김포공항역을 거치는 광역버스 노선에는 출근 전용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원도심의 국도와 그다음에 신도시에서 바로 개화역, 공항까지 연결하는 5개 노선에 대해서 출근 시간대 전세버스 20대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20대를 투입하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통 한 대에 혼잡률이 지금 150에서 160% 정도 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한 차에 한 30에서 40명 정도 입석해서 이제 가시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를 투입하게 되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 도시철도의 안전한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김포시의 또 다른 약속이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대장동 개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두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개발 후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의 환경적 가치가 크다고 말하는 반면 지역 시민단체는 기존에 있는 논습지의 환경적 가치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이 대장동 개발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이 부천시 대장동 개발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은 진정서에서 대장신도시가 개발되면 환경이 파괴되고 이 때문에 시민들은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 접수 전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40대 주부 문정원 씨는 아이들이 생명이 존중되는 도시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건강한 바람을 마실 권리, 생명이 존중되는 도시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장들녘을 살려주세요. 경제 논리와 가치로 밀어붙이는 개발을 멈춰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인권위의 진정에 참여합니다. 같은 시각 부천시는 민선 7기 1년을 기념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비롯한 올해 7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질문이 나오자 장 시장은 개발 전 논습지보다 개발 후 공원 녹지의 환경적 가치가 더 높다고 답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거는 과거 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또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주리라고 생각하고요. 부천시 내부에서도 그런 환경에 관한 대장동 환경에 관한 공론회장을 좀 열어서 논의해 가면서 결국 시민단체와 부천시가 대장동 개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두고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대장동 개발에 대한 찬반 논쟁이 환경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최근에 경기도청 남성 공무원들 사이에 반바지 옷차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남성 직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 건데요. 처음엔 어색함과 곱지 않은 시선에 입기를 주저했지만 하나둘 반바지 착용 직원들이 늘면서 이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의가 한창인 경기도청의 한 부서, 반바지 차림의 직원이 눈에 띕니다. 흰색 와이셔츠와 양복 바지로 대표되는 공무원 복장을 생각하면 파격적입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면서 등장한 패션입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로 거부감을 일으킬 법도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원래 행정이란 자체가 딱딱하고 어떤 제도나 어떤 규제 그런 어떤 측면보다 있는데 이런 어떤 작은 변화를 통해서 행정이 좀 더 효율성 있고 그다음에 좀 행정의 오픈성. 아저씨 패션으로 대표되던 반바지에 발목 양말이 아닌
스니커즈의 더신으로 트렌디함도 더했습니다. 보기에도 되게 시원해 보이고요. 근무할 때도 여름에도 되게 활발해 보이고 뭔지 모르게 공무원 세계가 전보다 더 좀 활력 있고 또 신선하고 이제 트렌드가 되게 발랄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40대 후반 젊지 않은 나이에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던 구자필 주무관은 이젠 반바지 공무원 1호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반바지 전도사가 됐습니다. 바지만 좀 올라가도 좀 시원한데 사무실에서 좀 집중도 좀 잘 될 수 있고 업무 만족도도 또 올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아직 못 입으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구 주무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반바지 차림의 직원들이 하나둘 등장하면서 반바지는 경기도청의 여름철 새로운 패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반바지 입는 걸 저도 처음에는 주저주저 고민을 했었는데 반바지 입으시는 분들이 생겨서 저도 용기를 내서 입어보니까 시원하고 참 좋아가지고 다른 공무원분들도 많이 반바지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일단 경직된 조직 문화를 깨뜨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보기에는 조금 약간 캐주얼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그냥 더울 때 너무 갇혀 입는 것보다는 저렇게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반바지 입는 거에 대해서 크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본인이 편하게 입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불편하게 크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네요. 실제로 최근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바지 차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600여 명의 응답자 가운데 80.7%가 반바지 착용을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9.3%에 그쳤습니다. 또 반바지 착용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업무 능률 향상이 35.2%로 가장 높게 나왔고 깔끔하면 문제없다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순으로 나왔습니다. 반바지 착용 반대 이유로는 복장 간소화로도 가능하다가 42.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공무원의 품위를 해칠 수 있다와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 6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9%가 찬성 입장을 밝혀 공직 사회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7, 8월 반바지 착용을 시범 실시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정례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낮 시간대 교실 옆에 있는 LPG 가스가 폭발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들이 발생할 텐데요. 지난 3일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뻔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가 누출된 건데요. 다행히 안전점검을 나온 소방대원들이 가스 누출을 조기에 발견해 사고를 막았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던 지난 3일. 조리사들의 결근으로 김포시 한 중학교 급식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날 이곳으로 화재안전 특별점검을 나섰던 김영석 조사관은 당시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만약 자신이 가스 누출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학교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LPG 가스 냄새가 좀 심하게 난 그 상황이었습니다. 부주의에서 일단 그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행스럽게 좀 발견을 해서. 네, 당시 점검이 이루어졌던 가스실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스실과 교실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 조기에 가스 누출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액체 상태의 가스를 기체로 변환시켜주는 기화기. 당시 기화기 이상으로 가스가 누출됐고 이 가스가 가스실 내부에 1m 가까이 쌓인 겁니다. 특히 가스가 새고 있던 시간 2, 3학년 학생들은 모두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LPG 가스가 그대로 폭발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학교 관계자는 다행히 소방대원들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 사고를 막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학교에서도 조금 더 전기라든지 가스, 건축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부천소방서는 지난해부터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특별조사의 일환으로 김포시와 교차점검을 진행하면서 이번 가스 누출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던 교실이 자칫 대형 화재 현장이 될 뻔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도가 시행 중인 독거노인 에어컨 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가을에 있을 지자체 우수정책 제안 행사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답했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한 독거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좁은 방에서 선풍기 한 대로 더운 여름을 나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한 이철의 할머니. 여름에 이게 선풍기 하나 가지고 이제 견디시는 거거든요. 여름에 한주 더울 때는 선풍기도 소용없어요. 못 자요. 쌀에 여기서 못 자요. 예, 더워서. 이재명 지사는 현장에서 도가 추진 중인 독거노인 에어컨 지원 사업에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에어컨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3개월의 전기요금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뒤이어 폭염 관련 대책과 상황 점검차 평택 송탄 소방서를 찾은 이 지사는 에어컨 지원 사업 전국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독거노인 에어컨 설치하고 여름 3개월 요금 지원 사업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반응도 매우 좋고요. 저희가 올해 한번 시행해보고 그 평가 절차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혜택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가을에 있을 정책 사례 제안 행사에서 전국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게 추진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도는 올해 6억 3,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독거노인 가구 566곳을 선정해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고 한 달에 최대 4만 원씩 3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원관리팀 아래 그늘막과 안개 분무장치 등 폭염 저감 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22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만화 이달을 주제로 다음 달 14일부터 5일간 열립니다. 록밴드 크라잉넛이 홍보대사를 맡아 개막식에서 축하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조관재 축제운영위원장은 우리 만화의 역사와 전통, 예술성과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만화를 통해서 이제 사회에 참여도 하고 기여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만화들을 부각시켜서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이 만화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경기도와 도의회가 일자리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9일 열린 도의회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 477개를 통해 공공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단기 일자리 중심이 아닌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이 돼야 한다며 집행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민간 기업들의 고용을 높이는 경기도형 일자리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경위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개통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시험 운영 결과 나타난 차량 떨림 현상의 원인과 대책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약 2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국토부가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확실한 안전 검증을 김포시에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국토부의 검증 절차 요구에 따라 개통은 최소 2개월 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연기인데요. 김포 지역 사회도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7일 개통입니다. 개통을 불과 3주 앞에 두고 개통 연기를 발표했는데요. 조승현 전 의원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불가피한 그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에 따른 그 시민들께서는 그 아침마다 서울로 출근하는 그런 콩나무 시루버스에서 몸을 맡겨야 되는 현상에서 또 다른 이런 기대와 희망들이 크나큰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형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했던 것보다 때로는 이렇게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번 우리 김포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 또 이런 7월에 개통 예정이 2번이나 이제 번복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그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상실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욱이 2017년 12월부터 또 올해까지 2번에 걸쳐서 그 시민들을 상대로 그 대대적으로 시승식을 거행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준비 없이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타가 또 있었고 이것은 또 겸허하게 시가 받아들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공신력 있는 검증 기관의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세진 기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일단 그 개통 전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포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개통 전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인 영업 시운전에 이제 돌입을 했고 이것을 마치고 25일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 7월 3일에 이 도시철도 차량 진동에 대한 원인 그리고 떨림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공실력 있는 그 기관의 검증을 받아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철도 운행을 코앞에 두고 남은 마지막 단계에서 승차감 문제 때문에 재검증 요청을 받게 된 건데요. 한마디로 실제 운행을 하려면 안전 검증을 더 해라라고 이제 불합격 판정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이제 이런 시민들이 개통 지연에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지금까지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입니다. 저희도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김포시의 대응 미숙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김현 전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철도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알고 보면 자기들끼리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국토부에서 또 이 운행 허가를 갖고 있는 기관이고 또 서울교통공사가 또 동의를 해야만 운행을 하는 건데 두 기관 다 지금 운행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통 지연이라. 개통 지연이. 왜냐하면 이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기에 급급해서 운행하는 건 더 많은 또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떨림 현상이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해 왔는데 이것을 과연 차륜 절삭이죠. 그러니까 도시철도의 바퀴를 깎아서 하는 것들이 과연 원인이냐. 이것은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차량을 오랫동안 운행하다 보면 일부 선로가 비틀어져서 차량을 조금 이렇게 정비할 필요는 있는데 차량 이 바퀴를 절삭할 수는 있는데 운행도 하기 전부터 차량 그 바퀴를 절삭하고 이 차량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은 오래전부터 인식돼 왔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이것이 결정적인 연기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김포시는 검증 절차를 받으면 최소 2개월 정도 기간이 늦어질 것 같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세진 기자가 봤을 때는 2개월이면 개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앞서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이라는 것이 이제 안전 검증의 절차 시기일 뿐이지 그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한 지점이 이제 생겨서 기자회견장에서 이 개통 시점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졌고, 근데 김포시 역시 이 뭐 정확한 개통 일자에 대한 답변은 저희에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2개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뭐 2개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답변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생각은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낼지가 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요소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디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분석된 데이터를 종합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저희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간중간에 좀 국토부와 좀 상의도 하고 용역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되면 빨리 더 보완을 하더라도 기간을 좀 최대한 맞춰보고자 하는 게 저희 의지입니다. 그럼 그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성은 뭐 저희가 지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뭐 아까 일정을 받지 못한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 달 22여일 한 2달간 동안은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의 안정성 확보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국토로부터 또 다른 보완 조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일정을 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유영록 김포시장 재임 시절 당초 2018년 11월 개통을 약속해 왔는데 결국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큰 타격을 유영록 당시 김포시장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조승현 전 의원님께서 보셨을 때 이번 사건 정화영 시장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입지 문제보다도 그 개통을 믿었던 그 시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을 극복하는데 오히려 시가 모든 역량을 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상황에서 보면 이 떨림 현상이라는 것은 그 선로와 차량의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줄이는 방법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차량 표준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표준 속도를 줄이면 결론은 그 첨두 시간, 즉 출퇴근 시간에 예상했던 승객을 실을 수 없는 이런 또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서울 그 중전철 같은 경우는 30-40km인데 표준 속도가 우리 지금 김포 도시철도는 70k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에 따른 떨림 현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술적으로 보완하는데 시가 역할을 다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오히려 입지를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박남춘 인천시장의 취임 1년을 평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로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취임 1년 관련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붉은 수돗물 해결에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1년 시장 평가는 물론 주요 현안마저 묻힐 형편에 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이 시간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1년 성과와 더불어 향후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경기일보 이승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워낙 파장이 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같은 소재를 좀 준비했는데요. 지난 1년을 바라보는 일들이 이게 묻혔다는 표현 이제 서두에 드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일단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먼저 묻겠습니다. 네,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는 임기 초에 탈권위적이고 이제 의전을 이제 파괴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또 소통을 강조해 왔었고요. 하지만은 전국에서 직무수행 지지율에 있어서 최하위를 임기 초에 기록하는 등 그리고 뭐 인사 그리고 조직 개편에서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서 한때는 부정적인 평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점차로 일관된 정책 기조와 방향을 유지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시정을 운영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는 인천시정 지지율도 점차 나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공교롭게 1년을 앞두고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모든 현안과 이슈가 다 지금 거의 실종된 상태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점수로 따지자면 좀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적수 상태로 인해서 한 8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 붉은 수돗물 사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 혁신책을 시가 내놓지 않았습니까? 불가피했겠죠. 지금 알려진 내용은 지금 뭐 언론이나 또 지역 우리 독자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번 적수 사태의 근본 원인이 노후 인프라라기보다는 무리한 수계 전환에 있었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번에 수계 전환은 역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방향일 때는 한 10시간 정도의 수계 전환 타임을 두는데 이번에 시상수도본부가 했던 거는 10분 만에 그거를 밸브를 개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계 전환 매뉴얼이 가장 먼저 고쳐져야 될 부분 아니면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1년
취임 1년 정도 평가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뭐 상수도본부 개선책을 내놨을 때 이 매뉴얼적인 부분들, 수계전환 매뉴얼이 빠진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서해 이제 평화 정착 관련 성과 저희가 좀 질문에 넣어봤는데 앞에 좀 시 살림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했고 지난 1년 시정 중에 이제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서해 평화였습니다. 좀 너무 큰 얘기인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은 박남춘 시장의 1호 공약이었었습니다. 그만큼 박남춘 시장이 역점을 가지고 많이 추진해왔던 사업이고요. 일정 부분 성과도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펼쳐왔기 때문에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서해 5호도의 어장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서해 평화도로에 대한 예타를 면제시키는데 그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해안 그 철책을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고요. 개방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지역 주민들, 인천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 그리고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화폐 이음카드 이야기도 앞에 성과 중에 하나 얘기했는데 이 기자님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은 뚜렷하게 두고 있어요. 근데 뭐 취임 1년 성과로 이 취소들이 되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으로 도움이 더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역외 소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52.8%였습니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17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높은 역외 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인천이움 같은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도움을 주는 지역 화폐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 예산 퍼주기 논란 이런 것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감안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사실 시에서 펼치는 모든 정책이 예산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천 이웃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다른 사업들도 시의 예산이 끊기면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의 논란들은 인천 이음이 잘 정착하는 과정을 오히려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산을 통해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아니면 시가 다른 주요 시책이 발생해가지고 현안이 발생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 좀 지속 가능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이음이 지금 같은 흥행을 이어가려면 그 내부에서 새롭게 뭐 유인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알겠습니다. 시민청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공론화위원회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소통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자, 민원 창구로 좀 전락했다 이런 시선들이 안팎에서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이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시민청원 제도가 지금 뭐 민원 창구로 전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시민청원 제도만이 인천 시민이 그 인천시장이나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정도는 이런 창구가 있는 것도 좋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도 이런 시민청원 제도를 많이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데는 아예 게시글이 안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지금 오히려 민원성 글이라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제도적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짧게 좀 의견 좀 듣겠습니다. 뭐 저도 비슷합니다. 뭐 시민청원제도, 공론화위원회 그 제도와 취지 너무 좋아요. 뭐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통 좋지 않습니까? 그 소통이라는 미명은 참 좋은데 그 하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소통 청원을 했으면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문제를 진단을 하고 해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뭔가 성과가 있구나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도요. 뭐 골치 아픈 문제는 일단 공론화위에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뭐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비춰볼 때 아마 그런 민원 청원 창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점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천 상동 영상단지 북쪽에는 에펠탑과 개선문 등 세계 유명 건축물을 축소해 만든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바로 아인스월드인데요. 지난 2003년 조성된 아인스월드는 시유지로 부천시가 민간업체에게 202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무상임대 후에
시설물을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 불법 전대는 물론 부천시와 배분하기로 했던 입장료 수익 동안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먼저 아이스월드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 원혜영 시장 재임 당시에 조성됐고요. 초기에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입장료 수익도 꽤 됐고, 그리고 실제 수익이 많이 나서 이익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높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단체 관람객이나 수학여행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아이스월드에 대한 의혹을 좀 제기를 했어요. 어떤 의혹들이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입장료 수익, 2009년부터 받기로 한, 그러니까 10년 동안 받기로 한 입장료 수익 전체를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고요. 계약서상으로 받기로 돼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14년부터 그동안 증축을 한 번도 허가하지 않다가 2014년부터 집중적으로 증축을 허가합니다. 그래서 불법 증축이나 불법 전대 등이 벌어졌는데 그것 또한 관리를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수익을 발생하고 나서 부천시에게 이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우선은 계약서가 있는데요. 계약서 안에 보면 일정 수익을 입장료의 일정 수익을 부천시에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일정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려면 입장료 전체에 대한 규모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규모를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그게 1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땅을 무상으로 빌려줬으니까 대신 입장료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문화시설을 제공했다라는 것 때문에 입장료만 받고 입장료의 일부만 받고 내주기를 한 거죠. 일종의 임대료 형태였던 거죠. 또 다른 또 의혹들이 그 불법 전대 의혹하고 불법 증축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사실 이제 이미 지난 2016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죠. 이제 시설물들이 이제 불법 증축되고 이제 불법 전대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적발돼서 이걸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제 그 해당 업체인 아인스 측에서 우리가 시정 조치했다라고 이제 부천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부천시는 이를 확인도 않은 겁니다. 이제 공문 온 사실만을 가지고 시정 조치 했다라고 판단하고 계속 이제 방치를 해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영상문화단지를 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 거기에서 이제 투자했던 어떤 그 사업자들일 수도 있고 이제 세입자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통합 개발에 따라서 이제 철거가 이제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보상받을 길이었고 그동안에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시에 이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한 20여 차례 계속해서 부천시에 이제 탄원서 이제 민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당하게 이렇게 이제 피해를 당했다.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이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불법 전대 그 부분이 이제 캠핑장이든 롤러스케이트장이든 그 뭐 식당이든 뭐 뷔페 여러 가지가 사실은 전대를 할 수 없어요. 이제 그 시우지 부지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 어떤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불법인 걸로 돼 있고 불법 그 시설 자체가 이제 불법 용도 변경이 된 거거든요. 시설물 자체가 이제 증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가 정확하게 적발을 하고 시정 조치를 했다면 또 다른 어떤 피해자들이 양산이 안 됐겠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투자했겠습니까? 도저히 이제 투자 안 됐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부천시의 어떤 그 부실행정 또 직무유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이제 이 같은 어떤 파문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불법 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스월드하고 이제 임대업자, 임차인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뭐 거래이기 때문에 그 뭐 부천시가 모를 수도 있는데
불법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그렇죠, 승인을 그렇죠.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왜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불법 증축이나 이제 용도 변경들은 그렇죠. 부천시 이제 행정기관의 어떤 네. 그 승인을 받고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승인도 안 받고 그냥 했어요. 또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부천시가 알고 있었다는 네, 거예요? 부천시는 이제 이미 이제 2016년부터 이제 감사로 지적돼 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전에 그것들이 철거가 되고 시정 조치가 완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시설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천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죠. 이거는 다 봐준 거고요. 네, 장덕순 시장님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어떤 뭐 대책 같은 걸 좀 마련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감사를 좀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감사를 철저히 하고 법적 조치도 명쾌히 하겠다라고 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장덕천 시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네. 그리고 민변 활동이나 변호사 활동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자기 일을 잘하던 분이라서 이런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그 행정적인 처벌 이외에도 법적인 부분, 어떤 수사 부분도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전부터 이제 좀 체크를 해왔었는데 2014년도부터 이제 전 사장과 현 사장 간에 이제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강금 폭행 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 인수 경영권 다툼일 수 있는 건 이제 통상적인데요. 그게 이제 2014년도부터 있다가 이제 전 아마 대표이사가 지금 사법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지분이를 하다가 이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직무유기 문제라든가 불법 중축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광역수사대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고 본다면 광역수사대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일반 사건은 아니고 뭐 조직폭력배 사건이라든가 어떤 지능수사 이제 뭐 공무원의 어떤 그 범죄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찰서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유기라든가 또 이제 봐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뭔가 드러날 경우 상당히 그 후에 이제 문제는 좀 심각하게 이제 또 밝혀질 수 있는데 지금 또 이제 민사재판으로 또 그 지금 피해자들과 피해자와 이제 지금 현재 지금 경영주 간에 이제 경영권 인도 이제 그 민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싸움도 지금 볼거리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경영권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형사 재판이든 민사 재판이든 계속해서 지금 피해 상인들과 지금 현 경영주와의 어떤 그런 고소 고발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 저희들이 여기서 뭐 예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부천시도 사실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고 퇴직한 공무원도 아까 이렇게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퇴직한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구상권 청구 이야기일 텐데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부천시가 손해를 이만큼 받아서 못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일 텐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본인이 직접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라서 민사소송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특정하기도 어렵고요. 일단 손해에 대한 특정이 돼야 그 다음 일이 벌어지니까 좀 머나먼 일일 수는 있지만 장덕천 시장이 그 시정일문 답변 과정에서 철저히 원인을 조사하고 밝히겠다고 했더니 좀 믿고 기다리는 게 적절하다고 그래요. 경찰 수사 좀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천시의 책임을 지우는 방법 뭐 어떤 게 당연히 있을까요? 부천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피해 상인들이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들이 적어도 부천 시민이기 때문에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하게 어떤 그 방법 개선한 어떤 보상책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동안 10년 동안 불법을 방치해뒀다는 게 참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사 개통과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주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모든 책임은 민사 책임 정하는 기장이 지는 겁니다. 노사정 상생 협약서를 체결함으로 해서 부시철도가 안전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되고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시험 운영 결과 나타난 차량 떨림 현상의 원인과 대책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약 2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김포도시철도 개통 날짜를 못 지킨 것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